톡톡사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느라 제 젊음을 다 바친 이제 60이 다 되어가는 구독자입니다. 요즘은 인생은 60부터라고 저도 젊을 때 너무 제 몸을 갈아서 청춘을 불사른 탓인지 여기저기 아픈 것을 제외하면 아직 제2의 청춘을 시작할 만큼 정정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만 정정하면 뭘 하나요? 인생을 정말 60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정정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젊은 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면 나이를 먹고서는 이제 저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도 보상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공정한 보상만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더랍니다. 더군다나 저 역시 제 황금 같은 두 번째 청춘을 망친 장본인이 생판 남이 아닌 저희 가족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은 마음의 건강이 많이 해쳐진 상태인 것 같아요. 청춘도 두 번씩 겪는 만큼 사춘기와 고충도 두 번씩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저의 얘기를 톡톡사연에 제보해서 평소에 함께 실컷 욕을 하던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혼자 당하면 억울해서 당장 쓰러질 일도 둘이서 셋이서 당하면 조금 덜 억울하고 같이 욕이나 한번 시원하게 하고 털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억울하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냐, 하소연만 한 바가지를 하냐 하실 거예요. 요즘 집에서 육아하시는 시어머니들 많으시죠? 애들이 맞벌이다 뭐다. 저 옛날만 하더라도 애를 등에 업고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친정 엄마며 시어머니며 엄마란 엄마는 다 동원을 해서 애는 낳아놓기만 하고 덕하니 엄마들한테 내팽개쳐 놓고 본인은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 오지 않았냐. 나는 피곤해서 애 못 본다. 그렇게 딱 잘라서 발을 빼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대체 책임도 못 지려를 뭐로 낳아놨나 싶기도 하고 조금 한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맞아요. 사람이 항상 이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게 제 일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도 들어올 줄 알았다면 저도 어디 가서 자기 애들은 자기네들이 봐야지 왜 애꿎은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겨놓고 밖으로 나가 돌아. 커리어는 지키고 싶고 애는 보기 싫고 그러면 애초에 애를 낳지 말았어야지. 이런 생각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할 수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서 조용히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튼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기싸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 이것을 육아전쟁이라는 다른 말을 붙여서 부르고 싶네요. 정말 이 사연을 쓸 때까지 매일매일이 보이지 않는 혈투를 하느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낸 게 사실이니까요. 젊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가정을 꾸리느라 참 바빴어요. 남편이 늘 그랬죠. 당신같이 현명한 사람이 넉넉한 시댁으로 시집 왔으면 고생도 안 하고 우리도 좀 더 일찍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다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살겠어요. 보다 여유로웠던 저희 친정에 비해서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분의 집, 풍분의 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집이었어요. 왜 시골에서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들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제 자리도 제대로 못 잡고 엄마게 젖을 물기 위해서 부대끼면서 좁은 공간에 뭉쳐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가기 위해 들어갔는데 딱 그 느낌이었어요. 단칸방 안에 다닥다닥 모여있는 팔남매. 이미 시어머니는 애들 보느라 지칠 대로 지쳐서 사람의 몰골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빼짝 말라있는 상태였고 피골이 상접해 있는 것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돈이 쌓이질 않고 오히려 독에 구멍이 난 것처럼 어디론가 줄줄 샌다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빚만 쌓이는 것 같다고 하던 남편의 말이 인사를 가고 시댁의 모습을 보니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그런 소리를 했구나. 이래서 시아버지가 돈을 벌어다가 집을 돌봐도 줄줄 샜구나. 참 막막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이런 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고 싶겠어요. 뭐 제가 그전까지 공주님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면서 대걸 같은 집에서 살아온 건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고 결혼을 하자마자 제 배 아파 낳기 전에 이렇게 제비 새끼들 마냥 딸린 식구들 입에 밥 넣어주느라고 바쁜 시집살이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걸요. 그건 아마 다른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멈칫하는 제 얼굴을 보고 남편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런 집으로 시집 와달라고 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누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지금 집안꼴이 이런데 결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당신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나요? 저희 남편이 사람 정말 잘 봤던 거죠. 그런 얘기 듣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여자를 만나기가 또 쉽냐고요. 솔직히 시댁에 줄줄이 딸려있는 시동생들만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선택한 건데. 그마저도 제가 감당 못할 몫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죠. 그렇게 쉽지 않은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뭐 각오는 했었죠. 나 당분간 우리 애를 가질 생각은 못하겠구나. 줄줄이 딸려있는 시동생들 챙기느라 바쁘겠구나. 그냥 시어머니랑 나눠서 육아 같이 하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상황이지만 원래 인생이 힘든 게 이 제가 했던 수많은 예상들과 귀신같이 다 빗나가는 거. 그런 데서 힘듦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가장 먼저 빗나갔던 예상은 저에게 예상보다 너무 빨리 아기가 들어섰단 겁니다. 그게 저희 아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 아이가 생겼어도 시댁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하루 배는 불러오는데 책임져야 할 식구가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불러다 앉혀놓고 그랬어요. 우리 이대로 살다간 죽도 밥도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살림살이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지. 이대로 애만 덜컥 낳아놓으면 그애 우리한테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냐? 차라리 낳질 말지 그랬냐? 내 아들이 고생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원망 섞인 말 늘어놓는 걸 생각하면 나 그 꼴 절대 못 볼 것 같아요. 당신은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그런 소리나 듣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아니야. 온 가족들을 그 좁은 집에 다 모아두고요.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너무너무 젊고 어리죠. 요즘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막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를 생각해보면 그때 제 나이는 아직 사회에 나가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는 게 그 모양이니까 제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누구 하나 결단을 내려줄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섰던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고요. 식구가 많다는 건요. 그만큼 맞대고 생각을 나눌 머리도 많다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무슨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노동력을 갈아서 한 달에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는 돈은 500만 원을 왔다 갔다 한대요. 뭐 연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쓰는 일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내가 퇴근하고 나서 택배를 더 나르고 주말을 투자해서 일을 더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최대한 벌 수 있는 돈이 50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가 얼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벽을 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냐?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한다 이거죠. 단순히 주어진 시간 동안만 몸만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일이 아니라 머리를 쓰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걸 실행을 해보라고요. 그게 절대 못 들을 것 같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옳다구나 했던 게요. 이게 딱 저희 가족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가족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궁리를 하다가 월급 받고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사업을 하면 이 식구도 저 식구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노동력이 아니라 머리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보장이 되어 있던 성공의 비법이었던 거죠. 저희가 그때 처음 시작했던 것은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하기도 해서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저희 상호명까지 전부 알려질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 당시에 시댁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짓고 계셨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니 주변 분들도 전부 농사를 짓고 계시니 상품을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농산물의 특성상 이게 제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도매로 사과를 사재기를 해서 사과값이 폭등을 했네 마네 하는 이런 뉴스들 보셨죠? 그게 농산물은 아무리 하우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관을 사계절 내내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이 아닌 상품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런 거를 조금 이용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농산물 가공이라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분야이긴 한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생각을 했을 때는 단순히 있는 상품을 포장을 다시 하고 박스에 옮겨서 판매하는 건데 그걸 누가 얼마나 사냐 하시겠지만 명절 선물 세트도 스팸이 있고 참치가 있고 각각 따로 있는 것들을 커다란 박스에다 옮겨 담은 것만으로도 가격이 달라지고 물건이 팔리잖아요. 거기서 착안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저희 시댁은 잘 데려온 맏며느리 덕분에 계속 기울기만 할 줄 알았던 집이 다시 번쩍 일어서게 됐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좋아요.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부대끼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행복하게 잘 살지. 누워서 서로 말도 없이 손이나 붙잡으면서 그래도 내일은 좀 낫지 않겠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의미 없는 응원들을 나누면서 잠들곤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일이 바쁘니까요. 자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루 종일 박스 포장하고 옮겨 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들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고 셈이 빠른 사람은 회계장부 정리하고 우리도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또 얼마나 신이 나요. 그렇게 신나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다 같이 말도 없이 밥을 고봉으로 한 공기씩 미친 듯이 떠먹고 그냥 코 골고 냅다 자는 거예요. 참 바쁜데 그렇게 즐겁고 신나는 매일이 없었죠. 저는 배가 점점 더 불러와서 예전만큼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림이 이 정도까지 나아질 수 있겠냐면서 제가 집에서 손 하나 까딱만 하려고 해도 온 시동생들이 뛰어나와서 어깨를 주무르고 물을 떠다 주고 어디 하루에 몇백만 원짜리 고급 산후조리원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성공을 하니까요. 가족들이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낄 줄을 알아요. 뭐가 하나가 잘 되어도 서로 노력한 결과라고 하고 내 탓이다를 안 해요. 네 덕이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시집살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골려먹고 괴롭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기적 같았어요. 처음 시댁의 문을 열었을 때 내가 과연 이런 곳에서 내 자식을 가질 생각을 하고 그 자식한테 원망 한마디 안 들어가면서 잘 길러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섰던 하루하루였는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댁은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살림살이 그리고 이제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열정 넘치는 가족들 내 품에 안고 있는 남편과 나를 똑 닮은 아이 우리에게도 생긴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두 사람의 힘으로 일궈낸 이 기적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들이 자라면서 행복은 배로 부풀어 갔습니다. 그 사이 저희 공장은 몸집을 점점 더 불려나갔어요. 시동생들의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정말 저희 집안의 살림을 책임져 주었던 공장은 이제 계열사를 몇 개나 둘 정도로 그 몸집을 키웠고
직장을 고민하던 시동생들도 계열사 하나씩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이제 제법 가족 기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구색을 갖추고 있었죠. 물론 이건 역시 저희를 사장으로 놓고 충분히 존중해 주었던 시댁 식구들의 선한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원래 그렇잖아요. 졸부들끼리 더 많이 싸우는 거요. 없던 집안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원래 서로 자기가 쌓은 공 같아서 그 작은 콩고물도 혼자서 차지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저희 집안은 다행히 그런 식구는 없어서 가족 기업에서 흔히 나오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 본 적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남편도 그렇고 자식을 많이 낳고 싶은 욕심이 없었어요. 뭐 형제가 많으면 복닥거리고 좋긴 하겠다만 남편은 워낙 시댁에서 많은 동생들을 품고 사느라고 고생을 하기도 했고 저도 그런 남편 덕분에 안 해도 될 육아를 몇 배로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다자녀 부모에 대한 욕심은 애진작에 물 건너 간 터였죠. 대신에 하나 키우는 아들 최선을 다해서 공들여 키워보자. 이 아이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저 집은 부모님이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한번 키워봐야지 않겠냐. 남편이랑 저랑 그 부분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집에서 해온 공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크면서 친척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걔가 클 때요. 제 손으로 뭐 육아용품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형수님 이제야 은혜 갚아요 하면서 돌잔칠 때 남들 1돈짜리 2돈짜리 반지를 사가지고 올 때 저희 도련님은 그동안 저희 집에서 고생하신 거 앞으로 살면서 천천히 갚아나가야겠다면서 10돈짜리 금방울이 달린 팔찌를 해가지고 왔어요. 애 영어 유치원 대기도 대신 서주시고 수험생 때는 또 어땠는데요. 저희가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요즘 사람들처럼 애한테 명품 사다 입히고 그러는 건 또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힘들게 돈 벌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허튼 데는 10원 한 장도 지갑을 안 여는 사람들인데 또 교육에 있어서는 지갑에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로 절대 안 아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아무리 1등을 해봤자 큰 물에 나가면 100등 안에도 못 들어간다 싶어서 대학은 무조건 서울에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애 방학 때 서울에 있는 유명 스타 강사가 있는 학원을 알아봐서 등록을 해줬거든요. 학원비가 정말 살 떨리더라고요. 평생 뭐 살 때 가격표 한 번을 안 보고 사고 카드 긁으면서 놀란 적이 없는데 학원비 긁을 때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좀 쫄았어요. 3과목밖에 안 끊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요? 하고요. 그런데 제가 몰라도 뭘 너무 몰랐던 거죠. 학원만 등록을 해놓으면 장땡인 줄 알았는데 학원을 등록하려고 가보니까 거기도 줄을 길게 서 있는 겁니다. 또 궁금한 건 아는 척하지 말고 일단 물어보자 주의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죄다 학부모인 것 같아서 물어봤죠. 지금 이게 무슨 줄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오후 수업자리 맡으려고 줄 서 있는 거라고요. 기겁을 했네요. 그냥 들어가서 들으면 되는 거지 뭘 자리까지 맡아서 듣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농담 안 하고요. 거기 줄 서 있는 학부모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표정으로 주르르 절 돌아보더라고요. 어머, 이런 학원 쪽은 처음이신가 보다. 학원만 등록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생님 얼굴 제대로 보고 1대1로 질문이나 제대로 하려면 앞줄에 앉아야죠. 애들 공부시키기가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엄마가 성실해야 애들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오전반으로 수업 신청을 해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오전반 수업을 신청한 학부모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야 겨우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 그 학원 앞에 엄마들이 한 손에 토스트, 한 손에 커피 들고 서서 줄을 길게 서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저는 내일부터 내려가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언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원 앞에서 줄을 서고 있냐고요.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안 될 건 안 될 거다. 빨리 포기해야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이 저희가 한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저희가 제조 쪽이니까 아무래도 한여름에는 너무 힘들어서 일부 생산 라인을 3주 정도 멈춰놓고 여름 휴가를 드리고 있어요. 시동생은 그 생산 라인을 총괄하는 일을 했었고요.
본인이 생산 라인 멈춘 김에 여름 휴가 반납하고 조카 위해서 그 휴가를 쓰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조카를 예뻐한다고 해도 어떤 작은 아빠가 자기 휴가까지 반납하고 조카 학원 보낸다고 그 앞에 가서 줄을 서고 있냐고요. 저희도 아니다, 휴가는 휴가고 상황이 안 되면 포기를 하는 게 맞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시동생이 막무가내예요. 집안에서 드디어 공부 좀 하겠다는 놈이 나오는데 친척이 돼서 손 놓고 있다는 게 맞냐면서요. 아무리 새벽이라고 해도 한여름이라 덥기도 더웠을 텐데 그렇게 매일같이 아침에 줄을 서줬다니까요. 입시 결과는 어땠냐고요? 저희 아들은 당당하게 고려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소위 스카이라고 말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있잖아요. 작은아버지가 대신해서 줄까지 서줬는데 그 정도 성과도 못 냈으면 아마 엄마인 제가 열받아서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을지도 모르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 그렇게 온 식구가 힘을 합쳐서 저희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무리 이 집에서 며느리 역할을 잘 해놨다고 해도요, 가족들에게 제가 받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서 제가 갚고 살아야 할 게 더 많은 것 같다고 아들이 대학 합격증을 가져온 날 가족들한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다들 눈물을 훔치면서 저희 아들 대학까지 보내놓고 나니까 본인들도 열심히 살아온 게 이제야 실감이 난다고, 이렇게 이루고 사는 거에 성취감을 느낄 줄 몰랐다고 오히려 감사해 하더라고요. 한 동네에서 계속 뭉쳐 살면서 계속 함께할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과도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고 저희 회사가 서울에 사옥을 설립하면서 조금씩 흩어지게 됐습니다. 계열사가 많아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본사에서 제대로 된 전문 경영인들을 뽑아서 회사를 관리해야겠다 싶어 큰맘 먹고 그동안 모아놨던 자금을 사옥 설립하는 데 투자하기로 결심했고, 저희 가족들도 이 일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다 같이 서울로 거처를 옮기게 됐어요. 오히려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줄 수 있어서 저는 엄마 된 입장으로서는 더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보통 집이 좀 산다, 부모님이 돈이 많다 하면 자식들이 망나니로 자라는 경우도 종종 있죠. 물론 그동안 가족들이 해온 노력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전혀 해서도 안 되지만 저희 아들은 그런 망나니 같은 종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학을 입학하고 난 이후로 그 쟁쟁한 아이들 사이에서 성적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서 가족들을 한 번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내가 참 남편 하나 잘 골랐다,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 싶더라고요. 여자의 인생이 남편의 인생이나 자식의 인생으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면 바람잘 날 없는 그 집 얘기를 듣다가도 네 아들은 요즘 어때? 이 질문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자식 자랑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참나 싶어요. 우리 아들은 요즘 졸업반에 들어갔는데 성적이 하도 좋아서 조기 졸업을 할 것 같다 하더라. 지 아버지가 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됐다고, 어디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다고, 거기서 인턴 생활 한다고 하더라. 이런 자랑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그냥 호호 웃으면서 뭐 항상 그랬듯이 잘하고 있지, 이런 얘기나 하면서 꾹 삼키는 거죠. 그럼 친구들이 제 표정만 보고도 금방 알아차려요. 저게 지금 자랑할 게 산더미만큼 쌓였는데 우리 앞이라고 말을 아끼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대번에 그래요. 저렇게 참고 말 안 하는 게 더 재수없다고요. 그렇게 재수없다 소리를 듣는데도 마냥 좋은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안 좋은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처럼 비틀거리지 않고 고꾸라지지 않고 탄탄대로만 걸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모든지 다 할 법한 그런 소망을 매일 빌었습니다. 그런데 제 소원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재수없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아서 그 좋았던 재수가 갑자기 고꾸라지기라도 한 걸까요?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어질 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이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시작됐어요.
저희 아들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요. 자라는 동안 부모님 속 한 번을 안 썩이고 컸던 애입니다. 남자애들이 학교에서 의뢰 그러듯이 애들하고 주먹 다짐해서 학교에 불려간 적이 있길 하나, 뭐 학습지를 사네 뭐 하네 하면서 용돈을 더 타간 적이 있길 하나, 학원을 간답시고 친구들이랑 PC방 오락실에 간 적이 있길 하나, 그런 사소한 사고 한 번을 친 적이 없어서 마음을 너무 놓고 있었던 탓일까요? 설마 이렇게 큰 사고를 갑자기 터뜨릴 거라고는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늘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대기업에 합격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사 왔던 동네에는 이장님 주도로 현수막에 걸렸을 정도로 온 가족들이 기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제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제대로 날개를 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래도 제 아이를 가진 사람인데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아이를 지우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제 아이잖아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들이 갑자기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면서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본인은 이 상황을 책임져야겠으니까 저희에게 다짜고짜 허락을 구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을 때마다 머리끈이라든지 여자 옷이 보이는 것 같아갖고 지금은 조금 신중해야 될 시기니까 그래도 집까지 여자를 데려오는 일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어이 이 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쎄한 느낌이 들 때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서라도 말리는 게 상책인가 봅니다. 당장이라도 뒷목 잡고 넘어가려고 하는 저를 보고 남편을 아들한테 그게 지금 네가 할 소리냐면서 제정신이냐고 아들을 두들겨 패고 저는 또 엄마라고 아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일단 드러나 보자고 남편을 뜯어 말렸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더 가관이에요. 정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아가씨더라고요. 저희 아들과 인턴 생활을 같이 하면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채용형 인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몇 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다가 인사평가를 거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할지 그냥 인턴 생활만 하고 끝낼지 회사에서 결정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6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들과 만나게 됐고 저희 아들은 정규직 전환이 됐지만 며느리는 정규직 전환에 실패를 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처음 든 생각이 뭐였게요. 아, 대체 회사를 다닐 때도 얼마나 성실하지 못하게 회사 생활을 했으면 전환율이 90%가 넘어가는데 회사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고 떨어졌을까. 하필이면 그런 여자애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그런 여자애가 손주로 가졌으니 쉬 내치지도 못하겠구나.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근심이 생겨서 몇 날 며칠 밥도 먹지 못하고 알아 누워있는 저에게 붙어서 아들은 정말 퇴근 후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설득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냐고요. 속으로는 그 경우랑 이 경우랑 같냐고. 제가 그 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해온 노력이 얼마나 큰데 그걸 어떻게 너희 둘 소꿉장난에 비교를 하냐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부글거리는 속을 꾹 참았습니다. 이게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여름바다 죽겠는데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어머니 이러시면 자기도 못 산다 죽는 소리를 하는 아들을 매일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부모된 도리로서 그때 이 악물고 저 한 사람 나쁜 사람 되고 말지 그냥 눈 딱 감고 앞으로 네 인생 생각하면 반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으름장을 놔버렸어야 하는 건데요. 또 그렇게 모진 엄마가 되지를 못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도 그렇게 얼레벌레 허락을 하고 말았네요. 아, 그럼 뭐 어떡하냐고요. 며느리 배는 계속 불러오고 어차피 못 이길 자식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져주는 게 나중에 불필요한 고부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집에 갑작스러운 새로운 식구가 둘이나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시작부터 그랬으니 제가 며느리 시집 온 이후로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옛날 분들처럼 꼬장꼬장하고 못된 시어머니는 아니었으니까 겉으로 싫다는 티를 내지 말자고 노력을 했죠. 뭐 이 사연도 순전히 제 입장에서 쓰여진 거니까 또 저희 며느리 입장에서 다시 들어보면은 서운한 게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봐도 제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복수심을 키울 정도로 못된 짓을 했나.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못된 노인네는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처음에 잠깐이긴 했지만 안 된다고 한 게 미안해서 더 잘해줬으면 잘해줬죠. 더군다나 며느리는 챙겨줄 만한 짱짱한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들 집에서 며느리의 옷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인턴 생활을 할 때 제 눈을 피해서 거의 아들 집에 얹혀 살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사준 집에서 둘이서 몰래 그러고 있었던 게 괘씸하기는 한데 이제 와서 지나간 일로 화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우리 식구가 된 마당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살자. 그렇게 며느리를 달랬죠. 저만 그런가요? 보면 볼수록 정이 가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곁에 두고 지켜보고 있어도 쉽사리 정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 며느리는 후자에 가까웠네요. 처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낳아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이 괜시리 미안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손주를 처음 보는데요. 마치 아들을 처음 낳았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 집은 애를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키우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손주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줬습니다. 육아용품은 물론이고요. 결혼할 때 이제 대학 졸업해서 인턴하고 있는 애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 집도 제가 해줬죠. 애 낳고 나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이사도 저희 돈으로 시켜줬죠. 그래도 집도 좀 넓고 학군도 괜찮은 데서 키우는 게 손주한테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조건 없이 퍼줬던 걸 너무 후회합니다. 차라리 집을 사라고 보증금을 이자 없이 빌려주기라도 할 걸 그랬다 싶어요. 제가 그렇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준 덕분에 이 애들이 이렇게 본인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결국 이 끔찍한 상황을 만든 게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하게 됐거든요. 알죠. 아이를 보면서 다시 회사에 다닐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저희 아들 벌이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육아와 살림을 돕는 도우미까지 쓰고 있는 마당에 최소한 살림이든 일이든 어떤 식으로든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제가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혼 이후 제가 계속해서 봐왔던 며느리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가족 모임에 와서는 넌지시 요즘 사람들은 전부 이걸 쓴다던데 저걸 쓴다던데 하면서 은근히 저와 남편이 본인들의 살림살이를 장만해 줄 걸 바라는 눈치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하고 그런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혼까지 냈던 게 몇 번인지 몰라요. 이제 애도 어느 정도 컸고 지우 유치원 보내고 나면 너도 이제 슬슬 일할 곳 좀 알아보는 게 어때? 아니면 회사 나와서 간단한 사무보조라도 하는 것도 좋고 아무리 살림살이가 신경 쓸 게 많다지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요즘엔 학부모 모임에 가도 집에서 살림한다 놀고 있다고 하면 학부모들끼리 배척한다고 하더라. 나도 그래. 왜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나가서 일을 하고 있겠니? 너도 남편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림하려면 네 호주머니 하나 정도는 따로 차고 있어야지. 전 정말 며느리를 생각해서 했던 얘기였거든요. 일을 하다가 결혼 때문에 관두고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한번 일을 시작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살림하기 시작하면 경력 단절되는 건 순식간이죠. 다시 일을 하는 내 모습으로 복귀하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저는 저희 며느리를 그런 경력 단절 여성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같은 여자 대 여자로서 며느리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주저앉히고 싶지 않은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며느리가 저에게 내민 것은 합격증이 아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어머님, 당분간 회사에 출근해서 돈을 버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둘째를 임신하게 돼서요. 당분간은 육아에 전념해야죠. 뭐 별 수 있나요? 톡톡 사연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심해 보였어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 둘째를 임신하게 됐다. 아무리 아들이 잘 벌고 있다고는 하지만 외벌이인 살림에서 계획도 없이 아이를 둘이나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제 아들이 하고 있다니요. 온 가족이 공을 들여서 키운 아들이 할 짓이 맞는지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 앞에서 대놓고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들을 따로 불러다가 한 소리를 하긴 했어요. 지금 너희가 생각이 있는 거냐고요. 아들도 그제야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본인도 설득을 했었는데 며느리가 둘째를 너무 갖고 싶어 했다고요. 애들 혼자 키우면 외로움 많이 느끼고 연년생으로 키우자는 걸 겨우 말려서 그래도 본인이 승진하고 나서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낳은 거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식 일에서는 이제 아예 손 떼고 살아야 하는 게 가장 속 편한 일인데 아무래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게 제 생각처럼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신경을 쓰고 살 법하면 이렇게 와서 폭탄 선언을 하고 또 신경 끄고 살 법하면 또 어디서 무슨 폭탄을 터뜨릴지 모르니까요. 이쯤 되니 이제 순탄한 제 인생에 무슨 폭탄이 터질까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조마조마하시죠? 네, 조용히 지나갔으면 제가 여기다 사연을 제보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터진 일은 아들과 며느리 쪽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 쪽이었어요. 매해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헬스장을 다니면서 건강관리는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었는데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허망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가 아직 70도 안 됐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저도 믿기지가 않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바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랑 웃으면서 칠순잔치 때는 자식들 다 떼놓고 둘이서 어디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양반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니까요. 원망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냥 저도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모인 친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떠날 형님이 아닌데,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하면서 다들 믿기지 않아 하는 눈치였죠. 남편의 장례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회사 일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병환으로 세상을 떴다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이 많은 것들을 정리할 만한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당장 남편이 남겨준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이 많은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슬픔도 빠르게 잊혀지더랍니다. 대신에 원망을 했죠. 어쩌자고 유언장도 제대로 안 고쳐놓고 그렇게 빨리 세상을 뜨셨소 하면서요. 대부분의 재산을 제 앞으로 남겨놓고 간 남편 덕분에 남편의 상속분을 집행하는 일은 제 몫이 됐고 회사의 창립부터 고생했던 가족들에게 대부분의 것들을 나눠줬어요. 저도 당장은 남편을 떠나보는 슬픔에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심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의지했던 둘째 시동생에게 제 몫을 일시적으로 좀 맡겨놓고 대표 이사직으로 선출해서 당분간 회사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었죠. 다들 기억하시죠? 왜 저희 아들 방학 때 서울로 학원 다닐 때 그때 떼양볕에서 대신 줄 서주던 작은아버지요. 그리고 저는 그냥 잠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서 남편과 쌓아두었던 추억을 곱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갑작스럽게 제안을 해오는 거예요. 당분간 본인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면 어떻겠냐고요.
말이 좋아 모시고 사시는 거지. 곧 일 때문에 아들이 해외로 파견 근무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지내야 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전 그 제안을 맨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다 늙은 저에게 애나 보라는 심산 아니냐고요. 집에 상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으시고 살림이나 애들 보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엄마 며느리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 떠나보내시고 마음이 헛헛하실 것 같다고. 집에서 모시면서 본인이 말동무라도 해드리고 여기저기 좋은 데 모시고 다니다 보면 마음이 한결 나아지시지 않겠냐고요. 은근히 그런 거 못 챙기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엄마 생각하고 있는 애예요. 너무 싫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 좀 해보세요. 솔직히 처음엔 썩 내키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었던 거죠. 또 저 챙기겠다고 나서서 모셔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옛날 저였으면 그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깊은 고민 없이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도 마음 한구석에 은근 외로움이 있었나 봐요. 며느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손주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들 내외와 합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합가를 하고 얼마 동안 아들 며느리 그리고 두 손자들이 시끄럽게 할머니 할머니 부르면서 뛰어다니는 소리에 정말 외로울 틈이 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걱정하던 것과 달리 살갑게 잘 대하면서 좋은 사이를 유지했고요. 그런데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본색을 드러낼 줄이야. 아들이 해외로 파견 근무를 떠나자마자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초에 이런 모습으로 인사를 왔으면 허락도 안 했을걸. 이 모습을 왜 이제야 보여주는지 사람 헷갈리게 말이죠. 새아가 도우미 아주머니 어디 가셨니? 오늘 쉬는 날이야? 오늘부터 출근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어머님이랑 저랑 둘밖에 없는데 살림이 뭐 얼마나 품이 든다고요. 저희 둘이서 하면 됐죠. 어머님 저한테 항상 그러셨잖아요. 절약하라고. 어머님 저 밖에 일자리 좀 알아보러 나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저 나갈 동안 애들 좀 봐주세요. 며느리는 그동안 저한테 뭔가 쌓여있던 것을 복수라도 하듯이 틈만 나면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면서 애들을 저한테 떠맡기고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이후로 도우미 아주머니를 잘라버린 건 기본이었고요. 그동안 도우미 아주머니가 얼마나 집안 살림을 전부 대신했으면 아주머니가 관둔 이후로 집안은 빠르게 쓰레기장이 돼갔습니다. 바쁘다,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이력서를 써야 한다. 며느리는 5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집에 들어온 이후로는 손 하나를 까딱 안 했어요. 그렇게 거슬리시면 어머님이 하시면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답답한 사람이 치워야죠. 어떡하겠어요. 저렇게 할 의지도 없는 사람을 붙잡고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같은 소리를 하는 것도 지친다 싶고 그야말로 속이의 경을 읽는 기분이더라고요. 답답한 제가 살림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제가 살림에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정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애보기부터 살림까지 저한테 모든 것을 하나 둘씩 떠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지 자연스럽게 그지없더라고요. 2살, 4살 배기 손주들을 보는 것도요. 처음에는 즐거웠죠. 제 손주들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손주니까 귀여운 애들은 잠깐씩 예뻐해주는 것과 달리 하루 종일 붙어서 보모 노릇을 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죠. 60이 넘는 나이에 애들 보려고 해보세요. 저녁이 되니까 안 쑤신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들한테 빨리 연락해서 저 미친 며느리를 좀 어떻게 하지 그랬냐고요? 이제 막 해외로 파견 나가 있는 아들, 시차도 적응 못한 아들한테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짓은 또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 애랑 뭔가 단판을 지어야 할 일이 있다면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봐야겠다 싶었죠. 어차피 아들이 돌아오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짧은 시간 동안 잠깐만 버텨보고 합가고 나발이고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며느리가 제 성질머리에 불을 지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집구석에서 그나마 이런 대우를 참으면서 애를 봐주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애들이 제 손주니까요. 미우나 고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종종 있지만 이 애들이 제 손주고 이 기분 나쁜 여자애가 그 손주를 낳아준 제 며느리니까 참았던 건데 이런 식의 대우는 참을래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아, 어디 가니? 오늘 둘째 예방접종 맞아야 하는 날이라고 얘기했잖아. 애들 다 내팽개쳐두고 그런 차림으로 또 어딜 나가는 거야? 어머님,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애들 데리고 병원 가시라고요. 애 보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챙겨드려서 지금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자요. 여기 제 카드. 됐죠? 제가 월에 이제 1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릴 테니까 군소리 없이 봐주시는 거예요. 월에 10만 원. 듣기만 해도 기가 막힌 액수인데 누가 보면 제가 그 10만 원이 없어서 이 집에서 애나 보고 있는 줄 알겠더라고요. 이건 정말 나를 가정부 취급을 하고 있는 거구나. 더 이상 참아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안고 있던 애를 그대로 내려놓고 그대로 카드를 집어들어서 며느리의 얼굴에 확 집어 던졌습니다. 늘 고분고분 애를 보던 제가 이렇게 크게 화를 낼 줄 몰랐는지 며느리는 조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애들을 저렇게 놔두고 가시면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는 며느리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너 대체 무슨 깡으로 지금 나를 이렇게 이빨 빠진 여우 취급을 하는 거야? 내가 아주 니네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처럼 보이는 거야? 네가 여기 네 애들이랑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돈이고 너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회사도 이제 다 내 거야. 너 같은 건 언제든지 애 놓고 저 문 밖으로 치워버릴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나라고. 이게 어따 대고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야. 너 네 남편이 나한테 이런 취급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니 분명 친척분들한테 재산 분할 다 해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남는 거 없다고. 아니, 대표이사직도 그래서 못하신 거라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어이구, 이 멍청한 기집애야. 너같이 돈만 보고 달라붙은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쥐고 살겠니?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지. 겨우 그런 이유 가지고 나를 이렇게 무시한 거니? 그제서야 사색이 된 며느리가 정말 몰랐다면서 자기가 큰 오해를 하고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안절부절하면서 나가려던 걸음을 돌려세우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돈만 어지간히 밝히는 애구나 싶었는데 끝까지 추접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는 걸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관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들어가고 있는 줄 알았던 돈은 고스란히 며느리가 따로 꿍쳐놓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줄줄 새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며느리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그것도 아직 정산을 받지도 못했지만 그런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들은 지금 길길이 날뛰면서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겠다고 회사 일 제쳐두고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괜히 제가 아들 부부의 가정을 박살낸 주범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영 좋지만은 않고 또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제 아들의 책임이 영 없는 것도 아니지만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나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을 이제는 갈라서게 하는 것이 어미로서 현명한 판단일지 확신이 잘 서지 않기도 해요. 며느리야 눈에 돈이 먼 사람이니까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제발 참아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독자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정말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남들이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냥 아저씨예요. 실제로도 평범합니다.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평범한 학교를 나오고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딱 대한민국 평균. 요즘은 이 평균이 힘들다고들 하니까 나름 복받은 인생인가요? 아무튼 제 인생은 별로 크게 역경도 고난도 없었습니다. 따분하고 지루할지언정 말이죠.
친구들도 다들 평범해요. 비슷비슷한 집안, 비슷비슷한 학력, 다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 취직해서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서 특별한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집이 무척 가난한 친구였죠. 누더기 같은 교복을 입고 점심시간에는 친구들 몰래 어디론가 도망을 가던 그런 친구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서 그게 부끄러워서 도망을 간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은 어머님께 그런 친구가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밥과 반찬을 평소에 싸주시던 거의 2배를 싸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참 클 나이에 밥 굶으면 쓰나. 네가 그 친구 기분 나쁘지 않게 같이 먹자고 하고 같이 먹어. 엄마가 너무 많이 싸준다고, 어? 저도 그 친구가 늘 신경이 쓰였던 탓에 그러겠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에 또 도망을 가던 그 친구를 불러 세웠어요. 나랑 같이 밥 먹자. 나는 괜찮아. 아니, 내 밥 좀 같이 먹어달라고. 어머니가 너무 많이 싸주셔서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 잠시 고민하던 친구는 어딘가 쑥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주워거렸어요. 한 번 더 거절하기엔 그 친구도 배가 많이 고팠었다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와 저는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으로 그 친구를 데려오라는 어머니의 말에 집에 데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저희 집을 신기한 듯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우와, 집 좋다. 우와, TV가 이렇게 커? 평범한 집, 평범한 TV였어요. 다들 있는 그런 것들에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그 친구를 보며 우월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을 먹으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양 구는 그 친구를 동정했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은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그날 먹었던 저희 어머니의 밥이 자신이 그때까지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고 푸짐한 상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잘못한 것 없이 종종 친구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어요. 이유는 물론 그 친구의 가난 탓이었죠. 넌 왜 그렇게 매번 밥을 얻어먹냐? 도시락도 못 사올 정도로 가난해? 얼굴이 시뻘개져서 대답도 못하곤 했어요. 얘가 밥을 얻어먹든 아님 그냥 같이 먹거든 네가 뭔 상관인데.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지. 그런 게 왜 궁금한데? 야, 친구가 친구 사정 궁금해하지도 못하냐? 친구가 친구 생각 안 하고 곤란해하는 질문 하는 것도 친구냐? 덕분에 저도 같이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했던 시절도 있었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친구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가는 가난한 집 친구들도 왕왕 있다고 하지만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그 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가끔 만나면 늘 부럽고 동경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술 한 잔 걸치면 제 어깨에 손을 두르고 내 대학생 친구라고 부르며 자랑처럼 말하고 다니곤 했죠. 제가 다니는 대학은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배운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몸 쓰는 일밖에 없다고 막노동판에 뛰어들 때도 웃는 얼굴로 말하던 친구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행해 보이진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 안 버리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지 뭐. 대단하다 생각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존경스럽기까지 했죠. 그게 언제냐면 나 결혼한다? 우와, 진짜? 축하해. 제가 번 돈으로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차리고 그걸 혼자 힘으로 다 했거든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갚는다고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신혼집도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일구어 나가는 그 친구를 정말 진심으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연락을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을 가봐도 이미 이사가고 없다는 소리만 들려왔죠. 부모님이 사시던 집도 그랬고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봐도 친한 사람은 저밖에 없던지라 소식을 아는 친구가 없었어요. 어머님을 통해 들은 소문들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크게 져서 있는 재산도 다 털어먹었다더라. 그래서 야반도주를 한 거다라는 소문부터 아니다, 사실 로또가 당첨돼서 소문나는 게 싫어서 다 같이 없어진 거다까지 정말 다양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한테만이라도 말은 해주고 가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가끔 소식도 궁금하고 어떻게 사나 걱정도 됐지만 사느라 바빠서 어느새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점점 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때 그런 친구가 있었지 정도로 추억할 수 있게 된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세요? 분명히 받았는데 한참을 대답이 없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라 끊으려던 찰나였어요. 잘 지냈어? 10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친구였습니다. 너무 뜻밖의 사람의 전화라 너무 놀랐지만 반가운 마음이 더 컸어요. 잊고는 있었지만 문득문득 뭐하고 사는지 잘 사는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날 약속을 정하고 그 시절 자주 가던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행히 없어지지 않은 곳이 한 곳 있었거든요. 야, 여기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이 동네 얼마 만에 오는데? 그때 떠나고 한 번도 안 왔지.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넘었나? 세월 진짜 빠르네. 오랜만에 보는 친구는 어딘가 힘든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늘 웃는 얼굴이었는데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 보였고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미안한 듯 피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수히 많았던 소문 중 하나가 맞는 거였더라고요. 아버지가 간간히 도박을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판이 큰 줄은 몰랐어. 그냥 동네 아저씨들끼리 조금 큰돈 오가는 수준인 줄 알았거든. 아버지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빌렸는데 그마저도 다 잃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었다고요. 부모님 집에도 신혼집에도 다 찾아와 난장판을 치는 바람에 도망가듯 나와야 했다는 말을 하는데 10년간의 고생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빚은 어떻게 됐어? 그 빚은 다 갚았어. 한 1년 전쯤? 9년 동안 도박 빚을 갚았다고 말하는 친구가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살만해서 연락하나 보다 싶어서 안심도 됐고요. 넌 정말 대단하다.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뭐가 대단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넌 모든 걸 다 네 힘으로 하잖아, 혼자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든 부모님 도움 없이는 저와 제 주변 친구들과는 달리 혼자서 알아서 척척 해내는 게 늘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너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드물어. 술잔을 기울이며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도망가듯 이사를 가고 그마저도 금방 빚쟁이들에게 들켜서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아내는 아이를 두고 도망가고 긴 세월 혼자 딸아이를 키워온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12살쯤 됐나? 12살. 한참 말 안 들을 시기네. 사춘기도 오고 아빠 말은 잘 들어? 저희 집 아이가 생각나서 웃으며 그렇게 물었는데 그 순간 친구의 얼굴에 그늘이 지더니 이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정말 당황했어요. 제가 놀라서 얼른 휴지를 빼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 물음에도 대답 없이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울더라고요. 묻지 않고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진정이 됐는지 숨을 몰아쉬며 뭔가를 생각하는 듯 아닌 듯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굉장히 힘든 얼굴로 차마 하지 못할 말을 한다는 듯 친구가 입을 뗐습니다. 너한테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 우리 애가 많이 아파. 백혈병이라고 하더군요. 계속 입원해서 치료받는 중이라 병원비로만 이미 억 단위가 가까운 돈이 나갔다고. 얼마 전부터 그마저도 여력이 안 돼서 연체 중인데 아이가 위험해져서 이식받아야 한다고. 근데 연체된 병원비와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을 나가야 할 지경이라고요. 너한테 돈 얘기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때도 그렇게 연락 없이 사라졌던 건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빚은 내가 죽어라 이래서 갚으면 그만이지만 아이 수술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다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얼마냐 물었더니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평범한 직장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40대 남성이 선뜻 빌려주기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잠시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5천이면 되는 거지? 바로 나온 제 대답에 친구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 빌려달라며. 그래도 제가 선뜻 빌려준다는 말에 놀랐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네가 나에게 보여준 너라는 인간의 성실함과 그리고 그냥 넘어갈 놈은 아니라는 걸 알아서 빌려주는 거라고. 또 아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냐고요. 친구는 그동안 운 거보다 더 많이 오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말하고 돌아서긴 했지만 집사람에게 입을 떼는 것이 힘들긴 했어요. 물론 많이 혼났죠. 싸우기도 했고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자기와 상의도 없이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거냐고요. 제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라고 했더니 그건 당신 생각이라며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테니까요. 제가 빌려준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수술도 무사히 끝났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친구는 상환일을 약속했죠. 돈을 빌린 날로부터 딱 5년 뒤에 갚겠다고 말이죠. 솔직히 못 받다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반드시 갚을 친구였어요. 친구 딸 병원을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걸음마를 겨우 시작했을 때 봤던 아이가 어느새 많이 컸더라고요. 지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웃으며 감사하다고 고개를 꾸벅이는데 돈을 빌려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딸아이를 보고 나오는 길에 저를 배웅 나온 친구를 향해 말했었죠. 내 돈은 제일 나중에 갚아도 된다. 그 말을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보더라고요.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너도 일하랴 간병인 두랴 여기저기 돈이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닐 텐데 너무 무리하게 갚지 않아도 돼. 너 여력 될 때 천천히 줘. 애 수술 잘 마치는 거 보니까 안 빌려줬으면 어쩔 뻔했냐. 저렇게 이쁜 애를. 또 울먹이는 친구를 다독였습니다. 울지 말고 네가 힘내야지. 너만 보는 딸내미도 있는데.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도 꼭 약속한 그날에 다른 건 몰라도 내 돈은 갚겠다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또 서로 사는 게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는 여기저기 일을 열심히 다니는 듯 했어요. 이제 우리 나이도 어디 하나 다치면 뼈가 시릴 나이인데 하며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또 사는 게 바빠서 연락도 자주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아내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친구와는 2년 전부터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돈을 갚기로 한 상환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내가 물어왔습니다. 그 친구 돈 갚기로 한 게 얼마 안 남았지? 말을 왜 얼버무려. 그 친구랑 연락되는 거 맞지?
그럼 되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돈을 갚고 갚지 않고보다 친구와 연락이 끊긴 게 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혼자 삭히며 친구에게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잘 지내지? 친구였어요. 딱 돈을 상환하기로 한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디로 나오라는 친구의 말에 나갔습니다. 나간 그 자리에서 친구의 차림에 우선 한번 놀랐어요. 늘 허름하게만 하고 다녔던 친구가 굉장히 멀끔해져서 나타났더라고요. 막 엄청 비싼 물건들을 들고 걸친 느낌은 아니었지만 보통의 사람처럼 멀끔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보통도 되지 않아서 마음이 쓰이는 친구였으니까요. 얼굴 좋아 보여서 좋다. 잘 지내지?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뭐가, 너도 다 일이 있었겠지. 그리고 이렇게 연락했잖아. 제 말에 친구가 역시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다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친구와 오랜만에 밥을 먹고 술도 한잔 했습니다. 밥도 술도 본인이 계산하겠다는 친구에게 제가 물었죠. 어디서 복권이라도 된 거야? 사람이 너무 멀끔해졌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친구는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살던 집이 택배도 제대로 오지 않을 만큼 변방이었는데 어느 날 그 주변으로 도로가 뚫린다고 하더니 보상금이 들어오더랍니다. 그 돈으로 제 돈부터 갚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다시 좀 안 좋아져서 거기에 좀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대대로 내려와 있는 줄도 몰랐고 돈도 안 됐던 고향의 작은 땅 하나도 갑자기 그린벨트가 풀려서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다고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제가 돈을 받게 될 수 있게 된 것보다 친구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말했죠. 이제 연락 끊고 잠수 타지 말고 앞으로는 자주자주 좀 보자. 친구가 머쓱한지 뒷머리를 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돈이 입금됐다는 알람이 울렸어요.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아내에게 가서 내 말이 맞지 하는 얼굴로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돈 떼어먹는 친구 절대 아니랬지? 하면서 당당하게 아내에게 휴대폰을 건넸죠. 그래, 당신 잘났다. 아내는 못 말린다는 듯 웃더니 제 휴대폰을 가져가 입금 문자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 한동안 말이 없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그 반응에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아니, 이 금액이 맞아? 당신 5천만 원 빌려줬다고 하지 않았어? 5천만 원. 왜? 이 자식이 이자도 좀 넣는다고 어제 그러긴 했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분명 신신당부했는데. 이자? 이자를 좀 넣는다고 했다고? 왜 그러는데? 아내의 그 반응에 저는 아내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다시 가져와 문자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 이게 뭐야? 당신 진짜 5천만 원만 빌려준 거 맞아? 나 몰래 더 빌려주고 5천만 원만 갚으라고 한 거 아니고?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그건 그렇지. 2억, 무려 2억이었습니다. 친구가 제게 입금한 금액이 말이죠.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친구에게 곧장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이게 뭐야? 뭐가? 2억이라니 너 잘못 입금한 거지? 다시 보내줄게. 다시 보내지 마. 그러면 나 또 연락 없이 잠수 탄다. 이자 좀 보낸다고 했잖아. 이자? 야, 세상 누가 5천 빌려주고 1억 5천을 이자로 받아. 다시 줄 테니까 받아. 네가 나한테 빌려준 건 돈 5천만 원이 아니라 우리 딸 생명줄이었어.
그러니까 받아. 마음 같아서는 10억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슬퍼.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웃으며 조만간 또 술 한잔 하자고 끊더라고요. 그날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이 큰 돈을 받아도 될지 말이에요. 이건 너무 크잖아. 쓰지 말고 들고 있다가 언젠가 돌려주는 건 어때? 친구분이 또 필요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계속 돌려줘야 한다고 했지만 친구분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일단 가지고 있자는 아내의 말에 그러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내가 빌려준 건 5천만 원이 아니라 자신의 딸의 생명줄이었다는 친구의 말에 졌습니다. 친구의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식 수술이 잘 돼서 완치가 됐다고. 지금은 다른 친구들처럼 잘 먹고 잘 자고 학교도 잘 다닌다고요. 사실 그 뒤에 한 번 더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거 그냥 5천만 원이 아니라 내 딸 생명줄을 이어준 거 갚은 거야. 그러니까 넌 그거 무조건 받아야 돼. 그거도 적어.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빌려준 5천만 원이 2억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물론 친구 말처럼 그 돈은 단순히 5천만 원은 아닐지언정 말입니다. 고등학생이 된 친구의 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술을 정말 많이 마시고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는 날이었죠. 늦은 시간이라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어준 친구 딸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생각났다는 얼굴로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 그 아저씨! 어릴 때 봤는데 기억하네. 어떻게 기억을 못해요. 아빠가 맨날 너 살려준 은인이라고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했는데. 친구를 방에 눕히고 나오니까 친구 딸아이가 음료 한 잔을 내오더라고요. 드시고 가세요. 고맙다고 말하고 음료수를 받아 마시는 동안 친구 딸이 친구가 되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친구는 생각보다 더 힘들게 산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쫓기듯 떠난 뒤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고 뼈가 부서져 깁스를 하고도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돈 달라며 아빠에게 소리치던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는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빚을 다 갚고 살만하다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가 아팠다고요. 처음 병원을 갔을 때 어린 자기는 의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아빠의 표정만큼은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을 다 잃은 절망적인 표정이요. 병원에 입원하고는 자신을 간병인에게 맡기고 병원을 자주 오지 못했지만 가끔 오면 매번 땀에 절여 있는 옷과 어딘가 꼭 한 군데는 닫혀 있는 모습에 아빠가 자기를 위해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있구나 생각했대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하늘을 원망했던 적은 있어도 아빠를 원망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신이 병원비 때문에 쫓겨나게 생기자 친구는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제 자식이 아픈데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병원을 나가야 한다는 상상만 해도 이미 마음이 너무 아려오는데요. 병원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해결되지 않자 친구는 최후의 수단까지 생각한 것 같았어요. 아빠는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그리고 그땐 저도 몰랐어요. 다 크고 나서 그게 그런 거였구나 알았지. 친구는 죽을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보험을 들고 서류를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그 어느 보험에도 자살의 보험금을 주는 보험은 없잖아요. 아마 친구는 자신이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 자신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 남겨질 아픈 딸을 상상했겠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몰린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 전에 연락을 하지 참. 그날 친구가 정말 꺼내기 힘든 말을 꺼내는 얼굴로 저에게 어렵게 돈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났어요. 아빠한테 아저씨 같은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었어도 빌려줬을 거야. 아닐걸요? 매일 밤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한 건지 휴대폰 통화 목록을 내려다보고 전화를 걸던 아빠가 아직 기억나거든요.
마지막까지 저한테만은 돈을 빌리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 딸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 언젠가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면 나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야지. 왜 제일 나중에 했냐? 너한테 말 꺼내기가 제일 힘들었어. 저한테만큼은 그런 부탁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5천만 원이란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 부탁을 하고 고민할 게 너무 미안해서 말이죠. 혹시나 빌려주지 못하면 제가 미안해할까봐 그것도 염려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쓸데없이 착해 빠진 친구죠. 그 뒤로 어떻게 지내냐고요? 아주 절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밥을 추억하길래 어머니 집에 같이 간 적도 있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 왜 여태 연락이 없었어? 어떻게 지내나 문득문득 궁금했는데. 진작 인사 왔어야 됐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이제라도 왔으면 됐지. 앉아 있어. 밥 차려줄게.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친구는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한 입 먹고 울고 한 입 먹고 울었죠. 목이 메어서 밥을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고선 어느 순간 펑펑 울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친구의 등을 쓰다듬어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차려준 밥 생각나면 언제든지 와. 알겠지? 네, 어머님. 한 번은 오랜만에 연락 온 동창 모임에 제가 꼬시고 꼬셔서 같이 나간 적이 있어요. 친구는 어릴 적 학교에 그리 좋은 기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제가 거의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데리고 갔죠. 친구의 잘 풀린 모습을 동창들도 봤으면 했거든요. 특히 그때 가난하다고 괴롭히던 아이들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들은 동창회에서도 여전히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다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저랑 친구가 나가자 다들 의외라는 듯 보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만이냐? 잘 지냈냐? 친구를 가난하다고 놀리던 친구들이 반갑다는 듯 그 친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은 빨리 잊는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이 잘못한 건 더더욱 빠르게 말이죠. 멀끔해진 친구의 모습에 다들 잘 됐다며 착하게 살아서 복 받은 거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행복하고 훈훈한 재회 얘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느 날 만난 친구의 얼굴에 너무 심한 황달기가 보여서 말했습니다. 너 요즘 안색이 좀 안 좋아. 병원 좀 가봐. 무슨,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멀쩡해. 그냥 고생을 많이 해서 빨리 늙은 거야. 그렇게 말하던 친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벽에 친구 딸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달려간 병원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암이라고 하더군요. 사기라고. 간암은 원래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는 말까지 있다고 말이죠. 친구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상태고 하나 있는 딸은 아직 미성년자였던지라 제가 보호자로 그 모든 얘기를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길면 6개월이라고 하더군요.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정말 이제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제 겨우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됐는데, 하늘이 너무 무심해서 어쩜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다 한스러웠어요. 그리고 친구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입원실 복도에 앉아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친구 딸이 와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고는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불길한 생각이 들었겠죠. 한참을 우는 저를 바라보던 친구 딸아이가 숨을 몰아쉬고는 제게 물어봤습니다. 아이 목소리 끝이 떨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많이 아파요? 좀. 얼마나 많이 아프대요? 죽거나 그런 거 아니죠?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을 쓸었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제 반응에 아이는 직감한 듯 보였지만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좀 많이 아프대. 얼마나? 얼마나요? 얼마나 많이요? 좀 많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빠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이래요?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네 아빠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친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일평생을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살만해진 친구에게 그 잠깐의 행복도 허락하지 않는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신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우는 아이를 달래며 한참을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둘 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친구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친구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뭐래? 심각한 병이래? 불안한 기운은 감지했지만 애써 웃으며 묻는 친구에게 차마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 이 자식아.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다 지친 친구의 딸아이를 집으로 보내서 병실에는 친구와 저 둘밖에 없었어요. 친구 앞에서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오열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시한부를 듣는 친구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 어떡하냐? 제일 먼저 하는 걱정은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 걱정이었습니다. 나을 수 있어. 네가 못하는 게 어딨냐, 어? 의사도 통상적으로는 6개월이라고 보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고. 미리 그렇게 포기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생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가는 기증을 해줘도 다시 자라나는 장기의 생착률이 높아서 비교적 이식이 쉬운 장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끼리 이식을 하려면 좀 까다롭긴 한 것 같았지만 정말 몇 번이고 해줄 마음이 있었기에 병원에 이식 수술을 하면 안 되냐 물었던 적도 있어요. 이식 수술이 되는 단계가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난 단계가 있어요. 친구분은 안타깝게도 전이가 많이 돼서 이식 수술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몸을 열었다 닫는 과정에서 환자분 체력도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더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식 수술도 안 된다는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친구는 이겨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치료도 열심히 받고 속에서 받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구역질을 하면서도 밀어 넣으며 노력을 했죠. 옆에서 보는 제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요. 친구의 사정을 아는 아내와 엄마가 병원과 친구의 딸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반찬을 해 날랐어요. 어머니가 처음 친구의 병실을 찾아온 날 울지 않으려 노력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 친구 중에 너처럼 믿음직한 아를 본 적이 없다. 너처럼 제대로 된 아들을 본 적이 없어. 하늘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실 거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오신 날 친구는 두 번째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현대의학이라는 게 정말 이럴 땐 쓸데없이 정확하더라고요. 친구는 정확히 6개월 선고를 받고 5개월째 접어드는 시기부터 눈에 띄게 기력이 빠졌습니다. 모두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친구는 하루하루 말라갔어요. 친구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몇 안 되는 동창들이나 함께 공사판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그를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뭘 좀 먹어야지. 음식을 삼키지도 못했어요. 점점 인간의 의지의 영역으로 되는 부분은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쯤이었을까요?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살다시피 해서 정신이 늘 혼미했던 친구가 또렷한 눈을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정신이 좀 들어? 괜찮아? 의사 부를까? 아니. 뭐 좀 먹을래? 아니면 좀 자. 제 말을 들으면서 힘없이 웃던 친구가 서랍에서 서류 뭉텅이를 하나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보더니 그 봉투를 저에게 주더군요. 야, 봉투 속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꺼내보지 못하고 봉투를 꽉 잡은 채 눈물만 흘렸죠. 그런 제 모습을 가만 보던 친구가 제 어깨를 꽉 잡고선 말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딸 아플 때 너한테 가기 전에 죽을 생각으로 보험을 참 많이 들어놨었거든. 그게 뭐, 그게 왜, 이런 얘기 왜 하는 건데?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서류 확인해보니까 꽤 크더라, 액수가. 무슨 소용이야, 그게. 보험금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한들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자신의 아버지가 없는데 친구 딸아이에게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친구의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갔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우느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의 어깨를 힘없는 손으로 잡는 친구가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합치면 한 10억쯤 되는 것 같은데 딸아이 아직 미성년자라 수령인으로 지정이 안 된다네. 지정을 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 엄마가 대리인으로 관리를 한대. 아픈 몸으로 여기저기 전화해가며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알아볼 거면 나한테 부탁하지 그랬냐는 말에 너도 바쁘지 않냐 말하며 희미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가끔 떠오릅니다. 그건 또 언제 알아보고 다녔어. 알아봐야지. 나 없이 내 딸이 살아야 할 세상인데.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눈물을 참느라 제 어깨가 들썩거렸고요. 친구가 다시 힘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제 손을 들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 힘이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 손길에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령인 너로 다 바꿨어. 뭐? 순간 너무 놀라서 고개를 번쩍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얼굴로 친구를 바라봤죠. 친구는 뭘 그렇게 놀라냐는 듯 피식 웃더라고요.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 딸 성인 되면 줘. 네가 그때까지 살아, 이 자식아. 돈 앞에 믿을 사람이 어딨다고 나를 믿고 그 큰 돈을 맡겨. 네가 네 딸 성인 될 때까지 살아. 그때는 그런 말 하는 친구가 미웠던 것도 같아요. 그냥 네가 살아서 아프지 말고 네가 살아서 하지 왜. 네가 그럴 인간이 아니라는 건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뭐 너한테 뜯기면 그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서 뜯어먹더라도 우리 딸내미 모른 척만 하지 말아주라. 친구가 힘없이 픽 웃으며 그 와중에 저를 생각해서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너는 지금 이 와중에 농담이 나오냐? 그러게. 친구는 이미 자신의 집 명의도 제 앞으로 해둔 상황이었어요. 그 집도 자신이 죽으면 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생물학적인 엄마인 아내가 관리를 한다며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말이죠. 자신의 신변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아무리 친한 친구라지만 저에게 그 많은 재산을 맡길 생각을 하면서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렇게 재산을 다 정리하고 친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상태가 악화됐어요. 그래서 그땐 그 얘기를 내가 들어주지 않았어야 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다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더 일찍 가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을 하는 와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친구의 딸아이에게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빨리 오라고 했다고. 아이가 겁이 나서 손만 덜덜 떨고 있다는 말에 회사를 뛰쳐나와 아내와 친구의 딸을 데리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저도 손발이 덜덜 떨려왔지만 친구의 딸아이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세 사람이 도착해서 저와 친구의 딸아이가 양쪽에서 친구의 손을 잡았죠. 간성 혼수라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지금 환각이나 환청을 듣는 상태일 거라고 하더군요. 사망 직전에 겪는. 아버지 오셨어요? 저를 보고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인 줄 알더라고요. 그 모습에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손을 꽉 잡았죠. 희준이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인생을 통틀어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엄청나게 성공한 인생이라던데. 나한테 희준이 네가 그래. 고등학교 때 나 밥 먹이려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아무도 안 믿을 거짓말을 하던 그때부터 넌 나한테 유일하고 제일 소중한 친구였어. 네 덕에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됐네. 나도 마찬가지야, 이 자식아. 저를 보고 힘없이 씩 웃던 친구가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자신의 딸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딸, 아빤 너만 행복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빠한테 너보다 소중한 건 없다. 알지? 그러니까 나 두고 가지 마. 난 아빠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아빠 못까지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아빠가 나중에 먼 미래에 다시 만나면 혼낼 거야. 아빠 미워. 그런 말 하지 마. 친구 딸이 친구 팔에 고개를 묻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도 제 아내도 병실한 의료진들도 정말 다 같이 울었어요. 아저씨 말 잘 들어야 된다. 알겠지? 대답해야지. 알았어. 친구는 딸아이의 대답을 듣고서는 씩 하고 웃었어요. 그러고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남겨진 저희는 슬픔으로 가득 찼는데 말이죠. 참 모진 놈이죠. 결국 그렇게 떠났습니다. 친구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친구의 딸아이는 멍하게 앉아있다가 울다가를 반복해 아내가 억지로 음식을 먹였던 것 같고 저는 하루 종일 친구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미리 준비를 해둔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 앞에서 말이죠. 장례식은 조용하게 끝났어요. 워낙 좁은 인간관계여서 그랬는지 정말 같이 일하던 몇 분, 동창 몇 명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아이 엄마는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갔을 텐데도 얼굴을 비추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참 많이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애 엄마라는 사람이 아니 남편이 미워도 애는 보러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내는 이미 친구 딸에게 정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 친구의 딸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현아, 아저씨 딸 할래? 장례를 치르자마자 아내와 얘기했던 문제였어요. 아이가 살아가면서 서류상이라도 부모가 필요한 일이 많을 거고 만약에 혹시나 친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권리를 주장할 때 저희가 방패막이 되어주려고 그런 편이 낫겠다고요. 친구 딸 아이는 제 제안을 고맙지만 괜찮다고 자긴 아빠의 딸로 남고 싶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됐던지라 아이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집을 합치는 건 저희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아저씨 말 잘 들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반쯤 협박해서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죠. 저희 아이들과도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던 가족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곧 씩씩하게 이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지 아빠 딸 아니랄까 봐요. 현아에게 주기 위해 모아둔 보험금과 집 한도는 따로 계좌를 만들어 넣어놨어요. 아이의 명의로 해두면 아이 엄마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명의로 해뒀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슬프지만 들어맞았죠. 친구의 사망보험금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보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딸 재산을 관리해? 내가 제 법적 대리인이니까 나한테 줘야지. 그 돈은.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치시더니 보험금 얘기에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지금도 오자마자 현아에겐 하나도 묻지도 않고 돈 얘기부터 하는 게 애 엄마가 할 소린가요? 우리 딸 어떻게 지내냐, 아픈 곳 없냐, 안부부터 묻는 게 먼저 아니냐고요. 네가 우리 딸 엄마야? 왜 이렇게 오바야? 돌아가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친구 전부인이자 현아의 친모는 친구의 사망보험금과 집을 정리한 돈을 달라고 매일매일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느 날은 애를 만나 회유해보기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애도 꿈쩍하지 않자 그래도 제가 꿈쩍하지 않으니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아이와 아내는 포기했나 보다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통지서 하나가 날아왔더라고요. 친구가 남기고 간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로 말이죠. 정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현아한테 그대로 다 주고 싶다고. 나도 그런데 그게 좀 힘든 모양이라고. 아무리 아이의 친모라 상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아이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권리가 없어서 정당성을 갖기도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현아가 절대 싫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더라고요. 친구와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될 상황이 오니까 속이 너무 상해서 어느 날은 술을 한잔하고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현아가 자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인사를 하더니 할 말이 있다더군요. 그때 아저씨가 하셨던 말 아직도 유효해요? 무슨 말? 제 물음에 현아가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저씨 딸 하겠냐던 말이요. 현아가 서류상으로 제 딸이 되면 친모에게 더 불리해진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들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쌓은 유대감이 없었다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현아의 그 말이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현아만 괜찮다면 아저씨 너무 좋지. 그렇게 현아는 제 딸이 됐어요. 18배의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은 꽤나 그 절차가 복잡했지만 현아와 저의 적극적인 의사표현 덕에 비교적 빨리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현아의 친모에게는 수천만 원이 돌아가긴 했죠. 물론 그마저도 주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금액이 본인의 성에 차지 않았는지 몇 번을 더 진상짓을 하다가 저에게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을 물어줘야 될 상황이 오자 그만뒀어요.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만들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아이의 친모는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들려오는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현아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저희 5 식구는 사이가 꽤 좋게 지냈습니다. 때가 되면 같이 여행도 가고 주기적으로 외식도 해가면서요. 친구가 이자를 쳐준 돈을 현아 밑에 쓰기로 아내와 얘기를 마쳤거든요.
저희 큰딸과 다행히 성격이 잘 맞아서 친구처럼 잘 지내요. 그 둘을 보고 있으면 과거의 친구와 제가 생각나서 울컥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꿈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만히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잘하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현아가 제 꿈에는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속상해했지만 말이죠.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현아는 성인이 됐고 대학을 갔고 취직을 했어요. 돈이 있었다면 부유했다면 친구도 다 겪었을 일들을 현아가 자신의 아빠 대신 열심히 이뤄내고 있는 중입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제가 받았던 모든 돈을 현아에게 준다고 했지만 현아는 받지 않았어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계산이 어딨어요? 그냥 저 학교 보내주시고 나중에 시집도 보내주세요. 저희는 어느덧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죠. 지 아빠 닮아서 입맛도 아주 똑같구먼. 어머님은 주기적으로 반찬을 해오십니다. 현아 유학 가겠대요. 당신이 좀 말려봐요. 가고 싶으면 보내야 되지 뭘. 그걸 왜 말려. 아유, 여자애 혼자 멀리 타국 땅에 어떻게 보내요. 아유, 참. 아내는 저보다 현아를 더 챙기고요. 아내는 결국 현아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유학을 갔어요. 하고 싶은 공부 원 없이 해보고 싶고 세상 원 없이 보고 오라고 그러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아가 떠난 날 친구가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잘 지냈냐? 이 나쁜 자식아. 친구는 언제나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저 영정사진을 보고 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혼자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을 친구가 아직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려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도 말이죠. 현아 유학 갔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서 키우고 있다. 아니 뭐 지가 혼자 스스로 잘 크는 거지만.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일해서 일찍 쉬러 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너 뻑하면 연락 끊고 사라졌잖아. 그것처럼 지금은 좀 오래 연락이 끊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 맞는 말이긴 하지. 나중에 만나긴 만날 거잖아. 웃고 있는 친구의 사진이 미웠습니다. 거긴 좋냐? 이제 일 안 하고 고민 없이 거기선 편해. 한참을 주절주절 말하다 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 뒤로는 꽤 오랜 시간 가지 못했거든요. 제가 못 가는 동안은 아내가 대신 가봐줬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갔을 때도 납골당이 깨끗하게 누군가의 손을 탄 것처럼 유지가 되어 있었던 거 보면 말이죠. 늘 그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사는 게 바빠서 그 어떤 아픔이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옅어지곤 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물론 아직도 추억하고 그리워하지만 말입니다. 저와 현아를 포함한 제 식구들은 아주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생각하는 사이가 좋은 가족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현아는 친구가 아빠가 되었던 그 나이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내다 보면 친구가 떠났던 그 나이보다 현아 나이가 많아지는 날이 오겠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참 긴 얘긴데 하고 보니까 금방 끝난 것 같네요. 오랜만에 친구의 납골당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현아가 자기 남자친구라면서 남자애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닥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요. 얼굴깝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의견을 좀 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징하다 징해. 진짜 잘만 생겼더만. 아빠, 진짜 그거 질투야? 뭐가 질투야? 아니 언니 결혼한다니까 질투하는 거잖아. 형부 될 사람한테. 형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무슨 형부야 형부가. 저거 봐 저거 질투 많네. 아내가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당신 민식 씨한테 가서 일부러 나쁘게 말하고 집에 와서 민식이가 안 된다고 했다고 하려고 그러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야.
애가 좋다는데, 아이, 그리고 당신만 별로라고 하지. 다 마음에 들어 해. 하여간 여자들이란 잘생기면 그저 타지. 아무래도 친구에게 하소연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쵸?